네, 자, 날로 먹는 대학 입시 야매학교 네 번째 시간이자 최종 파트인 비문학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비문학에 대해서 다뤄보기 전에 이 비문학이라는 파트 자체에 대한 좀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그 비문학 지문을 왜 수능에 내는 것 같으신가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좀 너무 당연한 건데, 먼저 첫 번째 한 가지로는 그 학생이 글을 읽고 그 내용을 똑바로 이제 똑띠 파악하는 능력이 되는지를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학생이 글을 제대로 쓸 능력이 있는지 그거를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첫 번째에 해당하는 질문을 내놓지만 두 번째 이제 쓰기 능력에 관한 그 질문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좀 짚어드릴게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능력을 그 테스트를 하려고 하느냐? 지극히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능력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남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게 진짜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스킬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국어 영역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거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느냐? 저는 그 좀 적어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드립다 공부를 하면 이제 동기부여도 별로 안 되고 일단 그 열만 받잖아요. 그냥 막말로 아이씨 X8 왜 내가 이런 1번 3번 문제 같은 고구려 고분벽화 그런 지문이라 공부하고 있어야 돼. 꼴 받잖아.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공부를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가야지 그나마 좀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약간의 동기부여는 될 수 있다라는 뭐 그 정도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헛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제 1에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국어 1에서 3번 제시문 홀수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능 국어 문제지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뭐죠? 늘 이제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했으니까 당연히 다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제시문을 읽지 말고 문제부터 봐라. 근데 이제 비문학에서는 전 하나를 더 하라고 좀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 딴 게 아니고 제시문 위에 있는 요거 질문의 숫자, 그러니까 제시문에 딸린 문제의 개수가 이제 적혀 있어요. 이걸 한 번만 보세요. 그러면 그 제시문의 난이도와 사이즈가 좀 감이 와요. 보세요. 이 세 개가 그 딸려 있죠? 짭밥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평가원 형님들은 좀 쓸만하고 좀 깊이가 있는 제시문들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3개만 내지 않아요. 훨씬 더 여러 문제, 최소 한 4개에서 5개? 그 정도까지 써먹지. 그렇게 쉽게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서술 방식, 말하기 방식. 이건 뭐라고 했죠? 여러 번 봤었죠? 이거는 대입이다. 심지어 가장 적절하니까 뭐 이제 정답을 체크하는 것도 훨씬 쉽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자료 활용 문제죠. 이게 비문학에서 좀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는 좀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 A에 들어갈 청중의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거 물어봤는데, 자, 이게 약간의 글쓰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문제예요. 바로 이렇게 주제 파악과 문맥을 짚는 능력을 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거든요. 요것에 대해서도 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가죠. 네, 국어 1번. 우리가 진짜 자주 봤었던 그런 타입의 문제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네, 바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시문 안 읽고도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맞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해서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요거는 너무 그냥 쉬워서 진짜 짧게 하고 넘어갈 텐데, 그래서 질문 어디서 하느냐? 바로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그럼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무엇을 그렸을까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네, 다양한 답변이 있네요. 3세기 중반부터 5세기 초에는 밥 먹는 모습 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냥 답을 써놨어요. 네, 발표와 관련된 질문을 했죠. 그리고 청중의 반응을 살펴서 그 반응을 이끌어내고 뭐 대답을 이제 뭐 받겠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당연히 답은 2번이고 그렇게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점수를 거둬주는 수준의 문제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 층을 왜 안 넘어가니 또. 자, 그러면 다음 이제 또 국어 2번 보도록 하시죠. 자, 2번 문제. 자료 1. 자료를 참고해서 뭔가를 읽으라고 할 때는 자료를 꼼꼼히 읽어봐야겠죠. 자료 1. 뭔가 동굴 내 벽화 같아요. 다음 그 두 번째 자료는 이제 사람이 두 명이 서 있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좀 작아요. 다음 자료 3번 뭔가 도인 같은 양반이 그 부채를 들고 허세를 틀고 있어요. 자, 이제 자료 세 가지를 다 봤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요거를 그 문제 보기를 들고 제시문에 역으로 대입을 하면 당연히 더 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대입을 하면서는 그 대입할 부분 전후의 문장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이게 맥락상 이 자료를 그 활용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그 자료를 쓸 때 이게 적절하게 쓰인 자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뒤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 뜬금없는 자료를 제시하면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자동차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막 비행기 사진을 들이대면 안 되잖아요. 뭐 기차 사진을 들이댄다든지.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이 자료가 쓰이기 적절한 곳에 잘 쓰였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거기 위해 때문에 전후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데 대신에 대입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쳐내 나갈 수가 있다. 자, 이거는 3점짜리 문제고 좀 이제 제대로 살펴봐야 될 타입의 문제니까 보기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1번 보기. 돌방 무덤 내부에 벽화가 그려져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 기역의 자료 1을 활용했다. 자, 기역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로 이 시기에 자, 기역 보죠. 여기 오케이. 하이라이트로 합시다. 여기 요식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이 시기에 고분 벽화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역 자료 제시. 여기가 돌방 무덤의 내부입니다. 고분 벽화는 이곳의 천장과 벽에 그려져 있어요. 뭐 당연히 고구려 돌방 무덤에 벽화가 그려져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무덤 내 벽화가 그려진 그림을 보여줬겠죠. 당연히 맞다. 전후에서 이제 벽화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내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오케이? 확실하죠? 넘어갑시다. 다음 두 번째 보기. 무덤 주인의 권위를 지우고, 네, 무덤 주인의 권위를 고분 벽화에 담아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니은의 자료 2를 활용했다. 니은 전후 맥락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쭉 한번 봅시다. 3세기 중반부터 5세기 초에는 밥 먹는 모습, 사냥하는 모습 등 무덤 주인의 일상생활을 주로 그렸습니다. 니은 자료를 제시를 해서 이것은 주인과 종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주인을 종에 비해 크게 그린 건데요. 이렇게 주가 되는 것은 크게 나머지를 작게 그리는 방법을 이런 방법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고분 벽화에서는 이 방법을 활용해서 무덤 주인의 권위를 강조하고 그의 풍요로운 삶이 사후에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무덤 주인의 권위를 고분 벽화에 담아냈음을 보여주기 위해 2번을 보여줬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이 제시문과 일치가 되니까. 자, 그리고 3번 보기. 이건 또 너무 쉽죠. 2번 보기를 풀면서 저희가 확인을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그의 풍요로운 삶이 사후 세계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냈다. 사후 세계에 대한 염원이 고분 벽화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니은의 자료 2를 활용했다. 바로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3번 보기도 당연히 맞다. 자, 그럼 이제 문제의 4번 보기를 봅시다. 무덤 주인을 지켜준다고 여긴 대상을 고분 벽화에 담아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귿의 자료 3번을 활용했다. 자, 그럼 디귿의 앞뒤 맥락을 봅시다. 자, 여기 있죠. 6세기 중반부터 7세기 전반의 일부 고분에는 연꽃 위에 도교 사상과 관련된 신선을 그렸는데요. 자, 이게 아까 전에 무슨 신선 같은 양반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신선인가 봐요. 이것을 도교 사상이 공존하던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시기의 대다수의 고분 벽화에는 도교의 영향으로 청룡, 백호 등과 같은 사신을 주로 그렸습니다. 사신이 무덤 주인을 수호해준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제시문에서는 고분 벽화의 무덤 주인을 지키는 대상으로 사신수를 그렸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이 신수라고, 그러니까 용, 새, 호랑이, 거북이 이런 걸 그렸다고요. 무덤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자료 3은 신선을 그렸다고 했죠. 이건 그냥 종교 사상이 어느 정도 벽화에 영향을 주기 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활용한 했을 때 보기 쓰기 적합한 자료란 말이에요. 근데 자료 연결 자체가 틀렸죠. 만약에 이 4번 보기가 맞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사신수의 그림이 들어갔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래서 틀렸다.
근데 이제 5번 보기를 보면 종교 사상이 고분 벽화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디귿의 자료상을 활용했다. 이거는 적합한 설명이죠. 자, 그러면 4, 5번은 서로 같이 갈 수가 없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4번 보기가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맥락을 파악하고 맥락에 적합한 자료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문자 A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문자 A라는 연관되어 있는 자료를 쓸 필요가 당연히 있잖아요. 뜬금없이 C, D 뭐 이런 관련이 없는 자료를 전혀 쓰면 안 되죠. 혹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 전후 맥락에 맞는 그런 자료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지 않은 것 혹은 맞는 것을 걸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정말 자료가 있다, 뭐 제신문과 비교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이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가져가지 마시고 그냥 이 자연스럽게 이 곳에 쓸만한 자료인가인지 아닌지 여부를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3번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맥락을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인데, 하나의 문장 또는 문단이 있고, 맥락이란 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 또는 문단이 있고, 그 전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야기의 흐름을 보통 이제 맥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제 여기서 발표자가 뭐라고 했나? 네, 그것은 고구려 이후에도 사람들이 사후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발표자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러한 대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청중이 해야 됐을까요? 보기를 안 보고도 일단 저희가 짐작을 해봅시다. 질문자가 니마 고구려 이후에도 고구려 시대의 그림 벽화들이랑 비슷한 게 발견이 됐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요 정도의 질문이 나와줘야지 이 뒤에 따라 나오는 답변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죠? 그러니까 맥락상 그렇게 맞겠죠? 자, 그럼 이제 보기를 봅시다. 1번에서 바로 나오죠. 고구려 고분 벽화의 전통이 후대까지 이어졌다고 하셨는데요. 무덤 내부의 벽화를 계속 그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방금 저희가 뭐라고 추론했어요? 무덤 내부의 벽화를 계속 그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고구려 벽화들이 이어졌다.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묻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잖아요. 근데 자연스러운 흐름이 이어지는 질문이 바로 1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을 체크하고 넘어가면 된다. 자, 이제 오늘은 좀 짧았어요. 그러니까 짧으니까 제 질문 하나만 더 보고 섭섭하니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국어 11번, 12번 제 질문이에요. 당연히 이것부터 문제부터 봐야겠죠? 자, 11번. 기읍과 니은을 모두 충족하는 단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거는 제 시문에서 기읍과 니은을 보고 맞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되겠죠. 여기 문제 푸는데도 꼼수가 있긴 한데 뭐 이거는 문제 풀이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2번은 추론인데 이것은 얼마나 해석을 똑바로 잘 하고 싶으냐는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 그럼 이제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11번. 저는 좀 극혐이에요. 이런 문제 제일 싫어요. 문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 약간 사전 지식이 좀 요하는 필요한 사전 지식이 있으면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데, 일단 문제 한번 봅시다. 기역 니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먼저 기역.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를 이제 기역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앞에 예시가 있죠. 두길보기에서 양쪽 모두의 눈치를 보는 사람으로 풀이된 두길보기의 두길이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라는 거 오케이 체크했고, 다음 두 번째 산돌이 어디 뭐냐. 같은 장소를 1년에 한 번만 지나가는 큰 호랑이로 풀이된 산돌이는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산을 돌다라는 의미를 나타나게 되어 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 기역, 니은을 두 가지에 다 해당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보기에서 골라야겠죠. 사실 기역, 니은 둘 다 말이 어려워요. 그리고 저도 뭐 국어 전공자가 아니라서 이게 정확히 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항상 여러분들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다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런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는 일단 틀린 보기부터 싸그리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틀린 보기를 다 먼저 날려서 확실하게 해당하는 것부터 그것만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자, 다음 그러면 이제 새해맞이 두말 없이 숨은 그림 찾기 한몫하다. 이렇게 네 가지 이제 단어가 나왔는데,
두말 없이를 봐보세요. 니은에서는 목적어와 서술어 관계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해 맞이, 새해를 맞다,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그림을 찾다, 한몫하다, 한몫을 하다, 이렇게 을로 되어서 이제 목적어와 이제 서술어 관계로 이어져야 되는데, 두말 없이는 두말이 없다. 이건 목적어 서술어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문장으로, 그러니까 풀어서 뒤에 예시를 들어놨잖아요. 산돌이가 산을 돌다라고 이제 이거 푼 것처럼 저희가 보기에서 주어진 네 가지 단어들도 똑같이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두말 없이가 그 니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희가 바로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2번 보기와 3번 보기를 그냥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해맞이, 숨은 그림 찾기, 한몫하다, 새해맞이, 한몫하다, 새해맞이. 자, 그럼 우리는 고민을 또 하나 더 지을 수 있죠. 새해맞이는 일단 무조건 맞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건 뭐냐? 숨은 그림 찾기와 한몫하다, 이 두 가지만 고민을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숨은 그림 찾기를 봅시다. 숨은 그림 찾기의 경우에는 이게 기역에 해당이 안 돼요. 그 관형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숫자 하나, 둘, 셋 뭐 이런 거랑 상태를 나타나는 거, 새, 헌, 뭐 즉 새옷이나 헌옷 이런 거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그 표현인데, 숨은은 이게 요거는 숨다라고 하는 동사이고, 이 뒤에 은이 붙어가지고 이게 관형어가 되는데 관형사는 아니에요. 관형사는 이제 여기서부터죠. 새해의 새, 그리고 한 몫의 한, 이 두 가지가 관형사거든요. 그래서 그 숨은 그림 찾기는 이제 탈락이 되고, 그러면 이제 남은 한몫하다와 새해맞이가 그 경쟁을 이게 적합한 대상에 남게 되는데, 우리는 보기에서 새해맞이가 이제 그냥 맞는 표현이라는 거 알게 됐죠. 다음 한몫하다, 요것도 이제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목적어와 서술어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 체크하면 되는데, 아까 저희가 봤잖아요. 한몫을 하다라고 해서 목적어와 서술어가 연결이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4번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체크하고 넘어갈 수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문제 모르겠으면 그냥 좀 찍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제시문만으로 파악이 가능한 요소가 뭐가 있었어요. 두말 없이는 확실히 날릴 수가 있었죠. 그러면 2, 3번을 이제 정답에서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1, 2, 3번 중에 좀 가장 맞는 거 같은 거를 좀 찍고 넘어가도 할 수도 있는데, 전 이런 문제는 그냥 좀 가감하게 틀려도 뭐 큰 지장은 없다고 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또 요즘에 또 이제 그 정규 교과 과정에서 국어 문법을 좀 배운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법 시간에 좀 공부를 이제 그 수업을 제대로 듣고 공부를 따라했으면 이런 문제를 맞출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수업 시간에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전 얘기를 하고 있고, 저 또한 좀 날먹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같은 입장에서 저희가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을 같이 알아가 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거는 뭐 사실 날먹하기 너무 좋은 그런 타입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뭐 방금 문제풀이 하는 방식대로 따라서 적절하게 좀 보기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추려서 한번 봅시다. 아시겠죠? 자, 다음 이제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2번 이게 보자. 그래서 11번과 12번 제시문의 주제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단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좀 다양한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기도 마찬가지죠. 보기는 좀 되게 구체적인 단어들을 예시로 더 많이 들어놓고, 이게 단어란 게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약간 부연 설명해 놓은 그런 보기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니까 이제 틀린 보기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수세미는 기존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다는 점에서 총각과 유사하겠군. 자, 보기에서 수세미를 뭐라고 했어요? 수세미는 박과 박과의 한 해살이 덩굴풀을 의미하는데, 그 열매 속 섬유로 그릇을 닦았다. 어느 날 공장에서 만든 설거지 도구도 수세미라고 한다. 그러니까 수세미는 두 가지 의미를 지금 현재 둘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원래 기존에는 풀의 어떤 열매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말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뭔가 그릇을 닦는 용도의 물건, 그것도 수세미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다는 점, 수세미에 대한 설명은 맞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본문에 총각이 어디 나와요? 여기 보시죠. 한편 가래언어에 따르면 총각은 머리를 따서 틀어맴이라는 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그러한 의미는
사라지고 오늘날에는 결혼하지 않는 성년 남자를 뜻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러니까 그 오늘날에는 그 아예 기존의 의미였던 이 머리를 따서 갈라서 틀어서 맴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결혼 안 한 남자라는 것만 의미하게 됐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의미가 더해진 게 아니라 총각이란 단어는 기존의 의미를 새로운 의미가 대체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이제 틀린 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문학 2 파트 2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비문학은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바이바이.